야담 장독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한번 누르시고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셔요. 정성스레 준비한 야담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도성내에서 홍참판댁 고명딸 홍서은은 걸어다니는 얼음조각 혹은 규방의 제갈량이라 불렸습니다. 매사에 빈틈이 없고 가문의 대소사를 쥐락펴락하는 그녀에게 지금 닥친 시련은 다름 아닌 왕의 여자가 될 위기였지요. 금상이 즉위한 지 3년 대왕대비는 왕실의 번영을 위해 대대적인 후궁 간택령을 내렸습니다. 내로라 하는 가문들이 앞다퉈 딸들의 사주단자를 밀어넣고 있을 때 서은은 마루에 드러누워 식음을 전폐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구중궁궐의 화려한 세장이 아닌 자유로운 삶이었겠지요. 그녀는 며칠 밤낮을 굶어 퀭해진 눈으로 아버지 홍참판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쿨럭거렸습니다. 아버님, 이 불효녀는 폐병이 도져 궁 문턱을 넘기도 전에 객사할 것입니다. 부디 산 좋고 물 맑은 양주별채에서 요양이나 하다가 조용히 가게 해주십시오. 딸의 연기력에 속은 것인지 아니면 병든 딸을 보냈다가 가문이 멸문지화라도 당할까 두려웠던 것인지 홍참판은 결국 서은을 도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서은은 집마차 하나에 몸을 싣고 도망치듯 한양을 빠져나왔습니다. 양주 별채는 낡았으나 고즈넉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보였고 뒤로는 완만한 산세가 이어져 있었지요. 서은은 도착하자마자 몸종 연희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숨만 쉬어도 갈비뼈가 아픈 중환자다. 누가 오면 무조건 약탕기를 다리고 있거라. 짐을 풀고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니 이제야 살 것 같았겠지요. 간택 단자 마감일이 보름 남았으니 딱 보름만 여기서 죽은 듯이 지내면 간택 명단에서 누락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은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져온 서책을 펼쳤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완벽한 평화, 완벽한 은둔이었지요. 적어도 그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고요한 산골의 정적을 깨고 담장 너머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란이 들려온 것은 서은이 책장을 딱 3장 넘겼을 때였습니다. 낭낭하다기보다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에 가까운 그 목소리는 음정이며 박자며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서은은 미간을 찌푸리며 책을 덮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취객이겠거니 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으나 소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곧이어 타령으로 바뀌었고 타령이 끝나자 정체불명의 괴상한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으하하, 좋구나. 술맛이 꿀맛이로구나. 참다 못한 서은이 벌떡 일어났지요. 요양을 핑계로 왔는데 옆집에 미치광이가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그녀는 치마폭을 걷어쥐고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사다리를 끌고 왔습니다. 담장 너머의 무례한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줄 요량이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담장 위로 고개를 쑥 내민 서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옆집 마당 평상에는 하얀 도포 자락을 풀어헤친 사내 하나가 대자로 누워 있었지요. 갓은 어디로 갔는지 상투가 비스듬히 흐트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빈 술병이 서너 개나 굴러다녔습니다. 생김새를 뜯어보니 멀끔한 이목구비에 훤칠한 키를 가진 소위 말하는 기생 오라비 같은 사내였지요. 하지만 그 멀쩡한 허우대를 가지고 하는 짓이라곤 대낮부터 술타령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겠지요? 서은은 혀를 차며 헛기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이보시오. 옆집에 사람 사는 줄 모르시오? 서은의 외침에 평상에 누워있던 사내 이연이 개슴츠레 눈을 떴습니다. 그는 담장 위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여인을 발견하고도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씩 웃었습니다. 어라?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 담장에서 솟아나셨네? 능글맞은 말투에 서은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기가 차서였겠지요. 다 큰 사내 대장부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 술이나 퍼마시고 부끄럽지도 않소? 내 병 요양을 하러 왔는데 그쪽에 소란 탓에 병이 더 깊어질 지경이요. 서은이 쏘아붙이자 이연은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턱을 괴었습니다. 병 요양을 오신 분치고는 목청이 아주 우렁차시오. 그리고 이 좋은 날 풍류를 즐기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란 말입니까? 대개 병은 소생의 노래로 치료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연은 뻔뻔하게 빈 술잔을 들어 보이며 건배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연은 궐안의 경무에 시달리다 못해 잠시 능행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도망쳐 나온 왕이었습니다. 궐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답답한 생활이었기에 이 한적한 시골집에서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숨구멍이었겠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옆집 담장 위로 고개를 내민 저 여인이 자신의 달콤한 휴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궐 안의 여인들은 자신의 눈도 마주치지 못해 벌벌 떠는데 저 여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삿대질까지 해대니 그 모습이 퍽 신선했을 테지요. 풍류? 그게 풍류입니까? 그건 주정입니다. 주정. 댁 같은 한량들 때문에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겁니다. 젊은이가 글을 읽고 무예를 닦아도 모자랄 판에. 서은이 열변을 토하자 이연은 킬킬대며 웃었습니다. 나라 꼴 걱정을 담장 위에서 하시다니 충심이 대단하십니다. 허면 그쪽은 그리 나라 걱정이 되시면서 왜 여기서 요양이나 하고 계시오? 내 보기에 얼굴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정곡을 찌르는 말에 서은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요. 이 남자의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병자 행세를 들킬까 싶어 서은은 황급히 기침을 했습니다. 쿨럭 쿨럭. 네, 내 병은 마음의 병이라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법이요. 아무튼 조용히 좀 하시오. 다시 한 번만 그 괴상망측한 노래가 들리면 관아에 신고할 테니. 서은은 씩씩거리며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간택을 피하려다 웬 혹을 붙인 기분이었을까요? 하지만 담장 너머의 이연은 서은이 사라진 자리를 보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마음의 병이라 하고 말을 흐리더니 이내 중얼거렸습니다. 꽤나 재밌는 이웃이 생겼구나. 그는 다시 벌러덩 누우며 웃었습니다. 간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차에 궐 밖에서 만난 이 맹랑한 여인과의 실로 웃지 못할 인연의 시작이었지요. 서은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삿대질을 해댄 그 이웃집 한량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던 조선의 지존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날 이후 담장은 두 사람의 기묘한 접선 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란을 항의하러 올라갔던 서은이었지만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지면 습관처럼 사다리를 타고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게 되었지요. 별채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무료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속을 벅벅 긁어대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끄는 옆집 한량의 말재주 때문이었을까요? 서은은 인정하기 싫었겠지만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벽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저 속 없는 사내와 입씨름을 하는 편이 훨씬 생동감이 넘쳤을 테지요. 이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궐 안에서는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문 더미에 파묻혀 숨도 제대로 못 쉬던 그에게 담장 너머로 넘어오는 서은의 잔소리는 마치 시원한 소나기 같았으니까요. 하루는 서은이 부침개를 부쳐 먹다가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러자
귀신같이 냄새를 맡은 이연이 담장 너머에서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두드리며 타령을 시작했지요. 아이고, 배고파라. 옆집 처자는 혼자서만 만난 것을 드시는가. 인심이 야박하여라. 그 철양맞은 목소리에 서은은 기가 찼지만 결국 각 구운 녹두전 몇 장을 접시에 담아 담장 위로 넘겨주었습니다. 얘따, 이거 먹고 제발 조용히 좀 하시오. 체하지나 말고. 퉁명스러운 말과는 달리 접시에는 간장 종지까지 야무지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연은 넙죽 접시를 받아들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을 지었지요. 역시 선녀님이 맞구려. 마음씨가 비단결이요.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전을 오물오물 씹으며 이연이 물었습니다. 헌데 처자는 홍기가 꽉 찬 것 같은데 어찌하여 시집도 안 가고 산골에 처박혀 있는 게요? 낭군님이 기다리다 목이 빠지겠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이었으나 서은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담장 턱에 턱을 괴었지요. 낭군님은 무슨 웬 호랑이 굴에 끌려갈 판이라 피신해 있는 거요. 그 말에 이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랑이 굴이라니 꽤나 흥미로운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호랑이 굴? 빚쟁이한테 쫓기기라도 하는 거요? 서은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영모라도 꾀하는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이었지요. 빚쟁이면 차라리 낫지. 나는 금상전하의 후궁 간택을 피하려 도망친 것이요. 순간 전을 씹던 이연은 사례가 들려 쿨럭거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내린 간택령을 피해 도망친 여자가 바로 코앞에 있다니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이연은 터져나오는 기침을 겨우 삼키며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지요. 아니, 세상 여인들이라면 다들 왕의 여자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지 않소? 어찌하여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는 게요? 그러자 서은은 질색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귀영화도 좋지만 자유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요? 게다가 소문을 들어보니 금상전하의 성품이 아주 고약하다더군. 이연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고약하다니 자신이 언제?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지요. 서은은 신이 나서 임금님 뒷담화를 이어갔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성격이 불같아서 수라상을 하루에도 12번씩 엎는다고 하질 않나. 여인을 돌보듯 하여 아직 중전도 못 맞이한 고자, 아니 쑥맥이라는 소문도 있소. 그리고 무엇보다 서은은 비장하게 눈을 빛냈습니다. 밤마다 궁궐 담장을 넘어다니며 사람 간을 빼먹는다는 괴소문도 있단 말이오. 그런 괴물 같은 분을 모시느니 차라리 이 산골에서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게 낫지. 이연은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라상을 엎은 건 반찬 투정이 아니라 독살 위험 때문이었고 중전을 안 맞이한 건 외척 세력을 경계해서였는데 졸지에 간을 빼먹는 괴물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백성들이 나를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니 억울해서 잠도 안 오겠구나.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겉으로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무시무시한 분이로군요. 그런 곳에 댁 같은 고운 처자가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소. 자신의 뒷담화를 스스로 거들어야 하는 왕의 처지라니 참으로 웃지 못할 희극이 따로 없었지요. 하지만 이연은 이내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자신을 피해 도망친 이 당돌한 여인을 조금 더 놀려주고 싶어진 것이지요. 그는 은밀한 눈빛으로 서은을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내 한 가지 비책을 알려드리리다. 내가 왕년에는 한양 바닥에서 소식통으로 통했지 않소? 금상 전하께서 여인을 볼 때 질색하는 것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서은의 귀가 솔깃해졌겠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엇이오? 제발 좀 알려주시오. 서은이 담장 너머로 몸을 쑥 내밀자 이연은 진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첫째, 전하께서는 눈을 사팔뜨기로 뜨는 여인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눈동자를 가운데로 모으면 기겁을 하실 겁니다. 사팔뜨기라 기억하겠소? 또, 둘째, 웃을 때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컹컹 소리를 내면 아주 질색을 하시지요. 품위가 없다고 말입니다. 컹컹 소리 어렵지만 연습해 보겠소.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전하께서는 발냄새에 아주 예민하십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 매주를 밟고 가시면 백발백중 퇴짜를 맞으실 겁니다.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저 고고한 척하는 양반집 규수가 눈을 모으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꼴을 보고 싶었던 이연의 짓궂은 장난이었지요. 하지만 서은은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받아 적을 기세였습니다. 사팔뜨기에 컹컹 웃음에 매주 냄새. 당신 생각보다 쓸모있는 사람이었구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서은은 진심으로 감격하여 이연의 손을 덥석 잡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망칠지도 모르는 엉터리 과외 선생에게 감사를 표하는 서은과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문 이연. 담장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반간택 동맹은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과연 서은이 이 비책을 써먹을 날이 올까요?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도 흘러 서은이 학수고대하던 간택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보름간 서은과 이연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꽤나 깊은 우정을 쌓았지요. 낮에는 이연이 서은에게 엉터리 왕실 예절 파괴법을 가르치고 밤에는 서은이 이연에게 시시콜콜한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조차 제대로 묻지 않았지만 담장 너머 처자와 건너편 한량이라는 호칭만으로도 충분히 통하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연은 궐 밖에서 만난 유일한 친구인 서은에게 점점 마음이 쓰였고 서은 역시 허우대만 멀쩡한 줄 알았던 이 한량에게 묘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을 테지요.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은 불청객의 등장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간택 단자 마감 하루 전날 양주 별채의 낡은 살인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이닥친 것은 홍 참판이 보낸 하인들이었지요. 아기씨, 대감마님의 명이십니다.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인들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 홍 참판이 서은의 꾀병을 눈치채고 아예 가마를 대절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것이지요. 서은은 마루 기둥을 붙잡고 버텼지만 건장한 하인들에게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안 간다. 내가 가면 혀 깨물고 죽을 거다. 이거 놓거라. 서은의 비명소리에 담장 너머에서 낮잠을 자던 이연이 화들짝 놀라 뛰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요? 대낮에 남의 집 처자를 납치라도 하려는 거요? 이연이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고 호통을 쳤지만 하인들은 그저 남의 집 일에 참견 마시오라며 서은을 억지로 가마에 태우려 했지요. 결국 끌려가기 직전 서은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담장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한량 양반. 나 오늘 밤만이라도 여기서 자고 가게 해달라고 빌었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는 해야 할 것 아니오. 하인들도 서은의 기세에 눌려 하루의 유예를 허락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지막 만찬이 열렸습니다. 서은은 부엌에서 씨암탉을 잡아 백숙을 끓였고 이연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귀한 청주 한 병을 들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담장이 아닌 마당 평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달빛 아래 마주한 서로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근사하고 또 애틋했겠지요. 결국 끌려가시는구려. 호랑이 굴로. 이연이 씁쓸하게 술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서은은 닭다리를 뜯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지요. 걱정 마시오. 당신이 알려준 비책이 있지 않소? 내 기필코 사팔뜨기 눈에 콧구멍을 벌렁거려 전하를 기절시키고 쫓겨나 돌아올 테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택에 참여했다가 왕의 눈밖에 나면 가문이 어떤 화를 입을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연은 그런 서은의 떨리는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의 도포 자락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투박하게 깎은 나무 비녀였지요. 이게 뭐요? 서은이 묻자 이연은 짐짓 딴청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나무 토막으로 심심해서 깎아본 거요. 부적이라고 생각하고 품에 지니고 가시오. 혹시 아오? 그 괴팍한 왕이 이 비녀를 보고 마음이 동해 댁을 살려줄지. 사실 그 비녀는 이연이 밤마다 몰래 깎은 정표였습니다. 왕실의 보물보다 더 귀한 왕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지요. 서은은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고맙소. 내 만약 무사히 돌아오면 그때는 당신 이름부터 물어보리다. 서은의 말에 이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겠지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시오. 꼭 살아서 돌아와 내 이름을 물어봐 주시오. 그때는 내 숨겨둔 비밀도 하나 알려주리다. 밤이 깊어가고 술병이 비어가면서 두 사람의 취기도 올랐습니다. 서은은 술 기운을 빌려 이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지요. 한량 양반, 나 무섭소. 궁궐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온다는데 나 다시 당신이랑 여기서 닭백숙 뜯을 수 있겠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서은에게 이연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왕이니 걱정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당장 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그는 서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장담컨대 그 왕이란 작자도 당신 같은 여인은 처음이라 아주 넋이 나갈 거요. 그러니 쫄지 말고 평소처럼 가서 들이받고 오시오. 다음 날 새벽 서은은 가마에 올라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이연의 눈빛은 더 이상 한량의 것이 아니었지요. 장난기는 싹 사라지고 서슬퍼런 군주의 눈빛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내금이장은 듣거라. 허공에 대고 나직이 부르자 어디선가 그림자처럼 호위무사들이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전하. 이연은 서은이 떠난 길을 바라보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황궁 준비를 하라. 내 이번 간택에는 아주 직접 꼼꼼하게 참관해야겠다. 한량의 탈을 벗어던지고 진짜 왕으로 돌아갈 시간. 과연 서은은 궐 안에서 마주칠 진짜 이연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엇갈린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궁궐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으로 끌려온 서은의 일상은 지옥 훈련 그 자체였습니다. 홍참파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 용하다는 궁중 예절 전문가 일명 마마님들을 초빙해 서은을 개조하기 시작했지요. 걸음걸이 교정부터 다도, 시집기, 심지어는 왕 앞에서 숨쉬는 법까지. 서은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종아리를 맞아가며 완벽한 후궁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얌전한 규수일지 몰라도 그녀의 속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품속에 숨겨둔 이연의 투박한 나무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서은은 밤마다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 기필코 그 왕이란 작자 앞에서 콧구멍 묘기를 보여주고 쫓겨나리라. 드디어 결전의 날 삼간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궐안은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전국 8도에서 뽑힌 내로라 하는 규수들이 꽃단장을 하고 줄지어 서 있었지요. 다들 왕의 눈에 들기 위해 비단옷에 화려한 놀이개를 차고 있었지만 서은만은 일부러 색이 바랜 옥색 저고리를 입고 수수한 차림을 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날리겠다는 전략이었지요. 대전 앞마당에 모인 규수들 사이로 내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상 전환합시오. 쿵, 쿵, 쿵. 북소리와 함께 등장한 왕의 행렬은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규수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지요. 서은 역시 바닥만 내려다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 홍서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사팔뜨기, 콧구멍 벌렁, 그리고 결정타로 트림 한번 시원하게. 그녀는 입안에 공기를 가득 머금고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왕이 규수들 앞을 천천히 지나가며 한 명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서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요. 드디어 금색 용포 자락이 서은의 눈앞에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라.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 그런데 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서은은 의아해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리고 동시에 준비했던 회심의 술을 시전했습니다. 눈동자를 가운데로 모으고 콧구멍을 최대한 확장하며 입으로는 끄어 하고 트림을 내뱉으려던 찰나 그녀의 눈에 들어온 왕의 얼굴은 다름 아닌 옆집 한량 이연이었습니다. 흡! 서은은 저도 모르게 숨을 집어삼켰습니다. 트림 대신 헛바람 빠지는 소리가 서은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사팔뜨기로 모았던 눈동자는 충격으로 인해 제자리를 찾았지만 콧구멍은 여전히 벌렁거리고 있었겠지요. 익성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은 이연은 담장 너머에서 보던 그 헐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장난기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서은의 기괴한 표정을 본 이연은 헛기침을 하며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주변의 상궁과 내관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감히 어전에서 저런 망측한 표정을 짓다니 당장 끌어내도 시원찮을 대역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연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서은은 턱이 빠질 듯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홍서은 이호입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지요. 이연은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서은이라. 눈매가 아주 독특하구나. 콧날의 움직임 또한 기상이 넘친다니요? 주변 내관들은 귀를 의심했겠지요. 서은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사기꾼, 내가 왕이었다니. 내 인생을 가지고 놀았어. 배신감과 창피함이 동시에 밀려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이연은 한 발 더 다가와 서은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오직 서은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말이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쫄지 말고 들이받으라고. 아주 훌륭한 콧구멍이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서은이 이연에게 주었던 그 닭다리 뼈가 아니라 서은이 선물했던 손수건이었습니다. 이연은 씩 웃으며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 교수의 기백이 마음에 드는구나. 거칠애보다는 진솔함이 느껴져. 순간 간택 장소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영의정댁 교수는 부채를 떨어뜨렸고
데비마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지요. 저런 망나니 같은 규수를 왕이 마음에 들어 하다니. 하지만 왕명은 하늘의 뜻. 이연은 쐐기를 박듯 선언했습니다. 홍참판의 여식 홍서은을 수기로 봉하노라. 서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탈락은커녕 졸지에 후궁으로 간택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밤마다 사람 간을 빼먹는 괴물이라고 욕했던 그 왕에게 말이지요. 이연은 털썩 주저앉은 서은을 보며 눈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나의 호랑이 굴에 온 걸 환영해.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의 로맨스는 끝났고 살벌한 궁궐 생존기가 시작된 것이지요. 서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능구렁이 같은 왕의 소나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기로 책봉된 서은이 배정받은 곳은 창덕궁 구석진 곳에 있는 취선당이었습니다. 이름은 선을 모으는 집이라지만 서은에게는 화병을 모으는 집이나 다름없었지요. 입궁 첫날부터 서은은 알아놓은 신용을 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이 보낸 어이가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 맥을 짚고 몸보신용 탕약을 사발째 들이밀었으니까요. 전하께서 특별히 하사하신 약이니 남김없이 드셔야 합니다. 라는 상궁의 말에 서은은 울며 겨자 먹기로 쓴 약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건강해져야 도망도 못 가지라는 이연의 신부가 뻔히 보였지요. 더 큰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후궁이 되었으니 응당 왕의 침소에 들거나 왕이 처소로 찾아와야 하는 법. 하지만 이연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내관을 시켜 이상한 물건들을 보내오기 시작했지요. 첫날은 메주 한 덩이, 둘째 날은 사팔뜨기 교정용 안경, 셋째 날은 트림 멈추는 비법서. 물건과 함께 온 서찰에는 이연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의 기백을 잊지 않으려 보낸다.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거라. 이 망할 영감탱이. 아니, 전하놈.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서은은 서찰을 구겨 던지며 허공에 발길질을 했습니다. 궁궐 내에서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새로운 홍수기가 밤마다 왕을 그리워하며 괴성을 지른다더라. 왕께서 수기를 너무 총애하여 기이한 보물을 내리신다더라 등등. 서은은 졸지에 왕의 총애를 받는 미치광이 후궁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다른 후궁들과 궁녀들은 서은을 경계하며 수군거렸지만 정작 서은은 이연을 만날 기회조차 없어 해명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연이 주최한 달밤의 연회에 서은이 초대된 것입니다. 서은은 이를 갈며 연회장에 나갔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단판을 찍겠다. 나를 내보내주던가 아니면 제대로 사과를 하던가.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아름다운 등불이 켜져 있고 악공들의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상단에는 이연이 앉아 있었지요. 그는 서은을 발견하자마자 눈이 휘어지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오, 홍수계. 그동안 잘 지냈는가? 내보낸 선물들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군. 서은은 예법이고 뭐고 성큼성큼 다가가 이연의 앞 탁자에 술잔을 쾅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대신들이 기겁을 했지만 서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었지요. 전하, 신첩은 메주도 필요 없고 안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신첩을 왜 이리 희롱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돌한 외침에 연회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턱을 괴며 물었습니다. 희롱이라니. 나는 그저 우리의 추억을 되새긴 것뿐인데 섭섭하구려. 그 옛날 담장 너머에서 닭다리를 나눠 먹던 정은 다 잊었는가? 닭다리라는 말에
대신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왕과 후궁 사이에 숨겨진 과거라니. 이연은 이참에 아예 쐐기를 박으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귓가에 속삭였지요. 오늘 밤 취선당으로 갈 테니 술상이나 봐두거라. 이번엔 청주 말고 탁주로. 안주는 내가 구운 전이 좋겠구나. 이것은 왕의 명령이자 한량 이연의 미래 신청이었습니다. 서원은 거절할 명분이 없었지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푹 숙인 채 명을 받들겠나이다라고 답할 수밖에요. 그날 밤 취선당에는 정말로 탁주와 전이 차려졌습니다. 물리라는 말도 없이 모든 상궁과 내관을 쫓아낸 이연은 골룡포를 훌렁 벗어 던지고 속적삼 차림으로 편하게 앉았습니다. 마치 그 옛날 양주 별채의 평상 위처럼 말이죠. 아, 이제 좀 살겠네. 용포는 너무 무거워. 뻔뻔하게 술잔을 내미는 이연을 보며 서원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웠던 모습이라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전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서원이 짐짓 엄하게 말하자 이연이 낄낄거렸습니다. 채통은 걸박 개나 주라지. 여기는 우리 둘뿐이지 않느냐. 서은아. 처음으로 불린 이름. 서은아라는 나직한 부름에 서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장난기는 사라지고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연. 내가 너를 붙잡은 건 널 가두려는 게 아니다. 이 숨막히는 걸 안에서 너만이 내 유일한 숨구멍이기 때문이다. 이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은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왕이 아닌 외로운 산에 이연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서은은 말없이 술잔을 채워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험한 궁궐에서 이 남자 하나 믿고 버텨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비로소 두 사람의 진짜 궁궐 로맨스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서은에 대한 총애가 깊어질수록 궁궐의 그림자 또한 짙어졌습니다. 특히 중전의 자리를 노리던 좌의정 박대감과 그의 여식 해빈 박씨에게 족보도 없는 가문의 서은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지요. 그들은 서은을 단순한 질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은이 왕의 정치적 고립을 깨고 새로운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취선당 주변으로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의 처소에서 밤마다 정체불명의 사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이었지요. 이는 왕실의 법도상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간통의 혐의를 씌우기 위한 치밀한 공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은의 침소베개 밑에서 남자의 저고리 고름이 발견되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사원을 비롯한 3사의 관리들은 연일 상소를 올려 홍수기의 부정을 조사하고 폐출하라며 왕을 압박했습니다. 서은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반박할수록 오히려 이연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차가운 취선당 마루에 앉아 이연이 주었던 투박한 나무 비녀만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는 것인가?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 그가 다치지 않는다면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날 밤 서은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누구냐? 서은이 경계하며 물러서자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다. 내가 숨겨둔 그 정인. 촛불이 켜지자 드러난 얼굴은 골룡포가 아닌 무관의 복장을 한 이연이었습니다. 서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전하? 어찌 이런 차림으로? 이연은 서은의 손에 들린 비녀를 보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여인을 지키러 오는데 왕의 채통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내 방에서 나왔다는 그 저고리 고름, 내 옷에서 잘 나간 것이더구나. 놈들이 꽤나 급했던 모양이야.
이연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은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은아, 내 너를 억지로 궁에 가뒀으니 책임도 내가 지마. 오늘 밤 우리는 사냥을 나갈 것이다. 사냥이라니요? 궁 안에 숨어있는 쥐새끼들을 잡는 사냥이지. 그날 밤 서은은 처음으로 이연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량도 허수아비 왕도 아니었습니다. 이연은 서은에게 내관 복장을 입힌 뒤 비밀 통로를 통해 권례 은밀한 장소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권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조직 청연의 본거지였지요. 이연은 겉으로는 놀고 먹는 척하며 뒤로는 자신만의 눈과 귀를 키워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좌의정이 혜빈의 나인을 매수하여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장의 보고에 이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서은을 돌아보며 말했지요. 내가 직접 보거라. 내가 널 어떻게 지키는지. 이연은 즉시 함정을 팠습니다. 혜빈 측 나인이 또다시 서은의 처소에 가짜 연애 편지를 심으러 오는 현장을 덮치기로 한 것이지요. 서은은 두려움 대신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순히 보호받는 후궁이 아니라 왕의 칼자루를 함께 쥔 공범이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잠복 끝에 나인이 서은의 방에 몰래 들어와 서찰을 놓고 나가려는 순간 이연과 서은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서찰 내용이 참 궁금하구나. 내게 먼저 읽어주겠느냐? 이연의 싸늘한 목소리에 나인은 사시나무 떨듯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 서은은 나인 뒤에 숨어있던 진짜 배우를 향해 일갈했습니다. 전하의 눈을 가리고 무고한 일을 헤아려 한 죄. 그 대가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편전은 뒤집혔습니다. 이연은 밤새 확보한 증거와 나인의 자백을 토대로 좌의정 일파를 압박했습니다. 공개적인 처벌 대신 그들의 정치적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노련한 방식을 택했지요. 대감 스스로 물러나시겠소? 아니면 이 추잡한 공작을 만천하에 알리겠소? 서슬 펄언 왕의 일갈에 좌의정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다시 둘만 남은 취선당. 서은은 이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분이셨군요. 그러자 이연은 다시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돌아와 서은의 코를 톡 건드렸습니다. 무섭기는 내 여자를 건드리는 놈들에게만 사나울 뿐이다. 너에게는 영원히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 옆집 한량이고 싶구나. 위기를 함께 넘기며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깊은 전우애와 신뢰가 싹텄습니다. 서은은 깨달았지요. 이 남자의 곁에 있는 것이 위험할 수는 있어도 결코 외롭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 또한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호랑이 굴의 안주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취선당 앞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서은의 지위도 수기에서 빈으로 승격되었지요. 하지만 서은은 여전히 권위적인 후궁보다는 틈만 나면 궁궐 담장을 기웃거리는 엉뚱한 여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늘 그녀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공범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화창한 오후 이연은 정무를 마치자마자 취선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은아, 채비하거라.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갈 것이다. 이연의 눈빛이 그 옛날 양주별채 담장 너머에서 장난을 걸 때처럼 반짝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서은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이연을 따라 나섰지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궁궐방, 낯익은 시골길이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양주별채 앞이었지요. 이곳은. 서은이 감회에 젖어 말을 잇지 못하는데 이연이 헛기침을 하며
사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올라가 보거라. 내가 그리 좋아하던 담장 위 명당 자리다. 서은이 사다리를 타고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자 옆집 마당 평상에는 놀랍게도 그 옛날처럼 술상과 녹두전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에는 왕실어, 동맹본부라는 삐뚤빼뚤한 현판이 걸려 있었지요. 이연은 어느새 옆집 마당으로 넘어가 평상에 벌러덩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처자. 오랜만이요. 능청스러운 인사에 서은은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지요. 그날 두 사람은 신분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연과 홍서은으로 돌아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이연이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자꾸 중전 자리를 비워둘 거냐고 성하다. 내 생각엔 콧구멍 벌렁거리는 재주를 가진 여인 말고는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장난스럽지만 가장 진중한 청혼이었습니다. 서은은 짐짓 튕기듯 코를 찡긋거렸지요. 글쎄요. 그 자리는 야근도 많고 대비마마 등살도 심하다던데 녹봉 협상부터 다시 해야겠습니다. 이연은 껄껄 웃으며 서은의 손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녹봉은 내 평생의 사랑과 충성으로 대신하지.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자맥 나갈 수 있는 특별 휴가도 주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따스한 봄바람이 그들 사이를 감쌌습니다. 서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좋습니다. 계약 체결하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또 수라상을 엎거나 성질을 부리시면 그때는 제가 직접 등짝을 때려드릴 겁니다. 하하. 천하의 왕 등짝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궐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500개가 넘으면 속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다음 편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